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풀이 강의 이번 시간은 제2강 2편입니다. 2편. 4강인데 2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1장의 수요공급 이론이겠죠.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구성은 1장 가장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균형, 그 다음에 탄력성, 부동산 가격 이론, 그 다음에 경기 변동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뭐 한 문제 정도 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3, 4문제가 나오고. 이게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5개 이상은 나오고, 보통 6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5개, 6개 정도의 비중이 있다. 요즘은 이제 각 편마다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요. 자, 1장을 보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려고 하는 욕구와 팔려고 하는 욕구,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고,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가격 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좀 잘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함수와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 함수와 곡선을 이용해서 균형의 의미, 그리고 균형이 이동된다라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도구인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살펴보시는 절차가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을 이제 들어가면 1절에서는 그냥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이 핵심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등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다시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수요 공급 이론을 분석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를 보면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념은 사후적으로 샀다, 구매량, 뭐 이런 거, 공급량, 판매량 이런 것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사려고 하는 의도된, 팔려고 하는 수량이다. 그리고 시장 수요량이라는 것은 개별 수요량의 총합이고, 유량과 저량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저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이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흐르는 양이다. 그러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죠? 하락하면 반대고요.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도 있는데 대체재라든지 보완재 가격, 소비자의 소득, 금리, 선호도 등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변수 하나씩만 분석해 나가는데, 그때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요 함수라는 것은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이게 공급이 나왔네요. 우하향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공급을 수요로 바꿔주고 얘만 우하향. 뭐 이건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이 여기 그대로 되어 있네. 공급도 마찬가지로 해당 재의 가격과 이외 요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외 요인 중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공급 함수란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아까 수요처럼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거 보시게 되겠죠.
자, 균형에서는, 사절 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납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과 그 재화의 가격과의 관계, 여기서 이제 수요 함수를 다시 정의했죠. 공급 함수, 아까 보셨던 거. 이 둘이 만나면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그때 수량이 균형 수량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이게 가격축이고 수량축이죠. 곡선 상에서 이동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가령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균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이것이 균형 수량, 이것이 균형 가격. 이때 자원 배분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 총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정책의 변화가 가령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고 그러면 균형이 이동하죠. 이런 균형의 이동은 여러분 시험의 주요 단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의 결정 요인 등에서는 방향을 봤지만 탄력성에선 크기를 보겠다. 수요나 공급량의 가격, 소득, 다른 주의 가격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는 건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이라면 공급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는 몇 퍼센트 변하는가.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 이게 크로스니까, 자, 해당 재화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교차,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재화가. 가령 X의 가격이 1% 변할 때 YJ의 수요는 얼마나 변하는가, 혹은 변하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 등을 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수급 조절이 어렵다. 토지 같은 경우는, 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역적, 개별적이다.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복잡하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려워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처럼. 그래서 가격이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가치는 그 물건이 놓여 있는 위치, 그러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죠.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된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가격과 가치 사이에 오차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8편에 이어지는 거고, 그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라 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8편 얘기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론. 그래서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 거래했을 경우 통상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1, 2, 3절을 받고, 지대 이론에서는 이것도 정말 매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된 내용인데 좀 하기 싫어요, 그죠? 이론적이라. 자, 곡물가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고선학파는 토지의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잉여하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토지도 일반 재화처럼 가령, 자, 집을 지으려면 황무지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농지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택지를 만들어서 지어야 되잖아요.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다. 비용이다, 비용. 그래서 지대를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대가 상승하면 그 토지를 이용해서 아니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듯이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본 거죠. 자, 이러한 리카도 차액지대로는 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을 뒷받침하는 한계지와 해당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다. 마샬은 둘을 합쳐서 잉여인 측면도 있지만 비용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고, 막스는 절대지대론을 통해서 토지 소유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 자, 2편 3장의 경기변동 이론을 가게 되면 경기변동에서는 경기변동의 유형, 일절 경기변동의 개념에서는 추세변동, 자,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변동이 있는 거죠. 네, 추세를 중심으로. 그래서 실질 GDP는 어쨌든 자본 축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공장을 만들고 잉여가 생겨서 이윤이 생기면 그 이윤이 축적되고 축적되면 다시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경기변동 여기 보고 계절변동은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이거는 그 반대겠죠. 그런데 이 순환국면을 다시 떼어서 크게 보면 이렇게 사국면으로 나눠지더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폭과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더라. 경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변동은 주기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고 공행성, 비대칭성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 주택 거래 많다 그러면 경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택지 분양 실적은 이제 건설회사의 분양 실적이니까. 공급 측면은 실제 투자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 등을 보고. 그러면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제 투기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을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거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순환 국면 아까 보셨던 상 높낮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보셨던 이 높낮이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보신 측정 지표들이다.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경기 호황, 호불황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당연히 순환을 하죠.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순으로 순환을 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르고, 부동산 때문에 용도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큰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거미집 모형도 최근에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나옵니다.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존하지만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수요는. 그렇지만 공급은 전기 가격을 보고 이제서야 늘어난다. 그러니까 늦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 공급의 탄력성이 적으면 수렴이고, 같으면 진동이고,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더 적으면, 즉 공급의 탄력성이 그러면 발산하는 형태를 보인다.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봐요.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총 정리였고, 우리는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18쪽에 있는 내용이죠.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유량과 저량에 관한 문제예요. 매우 높다. 출제 빈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거의 매해 나오듯 하고, 여기 없는 것은 이제 지문 속에도 한두 줄 들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문제를 먼저 한번 보기로 해요. 문제 1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여기서 이 문제를 맨 앞에 놓는 이유는 유량, 저량을 정의해 놨어요. 일정 기간에 걸쳐 양을 측정하는 거는 플로우죠.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간다라는 유량의 개념이고,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스탁,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저량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잘라가지고 유출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양을 본다 해서 저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량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자, 1번 순영업소득은 이거 투자론에서 배우실 때 1년 단위로 임대료니까 임대료 수입은 기간이 있어요. 3번 월 임대료 수입하고 같은 겁니다. 연간 이자 비용도 보세요. 연간 하니까 1년 동안 일정 기간을 측정했죠. 4번
부동산 투자의 순자산 가치, 이거 순자산 가치는 이런 물음하고 똑같아요. 순자산 가치. 여러분 지금 재산이 얼마십니까? 부채 빼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 얼마고 땅 얼마고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얼마 있어요? 10억 있습니다. 존재하는 양이잖아. 일정 시점. 기간을 재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4번 월급이어도 여기 월 한 달 동안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1, 2, 3, 4는 전부 유량이고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니까 5번만이 저량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의도는 개념을 알고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부동산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 틀린 것. 자, 1번.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 단기에는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만 공급할 수밖에 없죠. 자, 아무리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량의 개념이고요. 장기에는 어때요? 이제 장기에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라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생산 설비를 가동해서. 그럼 장기는 재고가 아니라 신규 주택, 이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나는 유량의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2번, 저량은 시간 개념이 없죠. 일정 시점이니까. 그리고 유량은 일정 기간이니까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3번, 지대 수입, 아파트 생산량, 가계 소득은 전부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이고, 실물 자산, 자, 도시 인구, 현재 도시 인구, 주택 재고 이런 건 다 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4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럼 이건 저량이죠. 적시점에 존재하는 양이니까. 그중 100만 채가 공가다. 그러면 100만 채는 비어있는 거죠. 공급을 했는데. 그럼 이 나머지 지금 1,400만 채만 사람들이 수요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수요량에서 저량 수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이 틀렸어요. 순영업소득과 투자는 유량 변수이고 부채는 저량 변수이다. 아, 이게 바꿔야 돼 있지. 근데 이건 옳게 써놓은 거니까 이게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라는 거예요. 투자도 일정 기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채는 일정 시점의 부채니까 저량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서는 1번과 유량과 저량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저량 자료인 것을 골라라. 기억을 보면 도시 인구는 저량 맞죠? 일정 시점에 지금 서울시 1,000만 명입니다. 저량이에요. 니은 단기 순이익은 이건 유량이죠. 단기 1년 동안 들어온 수익. 아파트 생산량, 신규 주택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량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도 임대료 수입이니까 유량이고요. 투자론에서 재고주택량은 당연히 존재하는 주택량은 저량이 되는 거고요. 순자산총액은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셨죠. 이것도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 빼고 경미음 비읍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량 자료는 도시인구, 재고주택, 순자산, 단기순이익, 생산량, 세후현금 수지 등은 유량이다. 자, 여기까지가 유량 저량의 문제인데요. 이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요약을 해 보기로 하죠. 유량은 자, 흐를 유자예요. 플로우고 영어로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흘러온 수량이에요. 저량은 저수지저자, 저축할 때죠. 쌓여 스탁, 일정 시점의 존재량 비축량입니다. 자, 부동산에 2016년 1월 초에 1,400만 호가 존재한다. 저량이고요. 저량 공급량이죠. 12월 말 1,500만 호. 이것도 저량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 늘어난 수 100만 채는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 생산량 하게 되면 유량이 된 거죠. 100만 채.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거니까. 국어시험 같기도 합니다. 기타 일반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유량이에요. 다 새거 위주로.
당기순이익, 지대수입, 가계소득, 신규주택 유량 공급이에요. 새롭게 생산되는 거니까.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양이에요. 아파트 생산량, 투자 이런 거 다 일정 기간입니다. 반면에 저량은 재고주택, 중고주택 수량, 외환 보유고. 이 고잖아요. 벌써 고자가 들어간 거는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통화량, 국부, 도시인구, 실물자산 혹은 자산가치, 국부 이런 것 등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인데요. 문제 4번은 수요의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결정 요인. 보시면 4번을 먼저 풀어보기로 해요. 수요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정상제의 경우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디맨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틀렸죠? 2번 임대료가 상승할 때,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의 변화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할 때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은 맞는데 수요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수요량이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요 법칙상. 3번 대체관계에 있는 두 재와 XY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X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X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체관계에 있다면 X제 수요를 줄이고 Y제 수요를 늘리겠죠. 따라서 Y제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Y제 수요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자, 4번. 4번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이거 같아요.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좌측이 아니,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5번 이자율 하락은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5번만 맞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틀렸어요. 예. 자, 수요 결정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해요. 결정 요인은 항상 해당 제의 가격과 이외 요인으로 나뉘는데, 해당 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 그러면 이거를 더 사는 게 나아요. 가격이 상승한다면 안 사는 게 나아요. 대체제 사야 돼요. 수요 법칙이다. 이제 해당 제의 가격 외에 다른 제의 가격 변화도 있는데,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의 수요가 줄겠죠. 줍니다. 해당 제의 수요가. 다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의 수요가 증가하죠. 대체제를 안 사고 해당 제어로 옵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해당 제의 수요를 줄이고 그 대체제로 가겠죠. 그래서 방향이 같아요. 보완제의 가격은,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의 수요가 줌과 동시에 해당 제의 수요도 같이 준다. 같은 운명체예요, 보완제는. 반면에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버터의 가격이 하락하면 버터의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버터만 먹을 수는 없죠. 해당 제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빵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소득은 쉬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구매력이 늘어나서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열등제도 존재하더라. 열등제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제어다. 그죠? 열등제. 대중교통이 그렇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면 대중교통 안 탄다. 자, 미래에 대한 기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빨리 사야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이제 안 사요. 나중에 떨어질 때 사려고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 증가,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 감소, 세금이 올라도 수요 감소, 반대 방향이란 거예요, 마이너스는. 가구 분리가 자꾸 되면, 이혼하고 1인 가구들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요. 규제가 완화돼도 수요는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다음 시간에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수요의 결정 요인들을 쭉 보셨죠. 해당 제어의 가격과 이해 요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이 요인들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본 거, 수요량 이 관계를 본 것을 수요함수라고 한다. QD는 FP 이렇게 묶어놨지만 이거는 가령 200-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시장과 조건에 따라서.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이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죠. 이렇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자, 그럼 이러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다. 자, 가령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수요의 법칙상.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아파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른 조건 다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하락하니까 뭐 빌라라든지 주상복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아파트 상대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빌라 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이거죠. 아파트로. 대체 효과. 수요가 무조건 증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가령 반토막 났다 그러면 한 채 살 거 두 채 살 수 있죠. 실질 구매력이 소득이 증가해서 정상제인 경우에는 열등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수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문제 5번에서 7번까지는 대체제, 보완제 등 아까 보셨던 수요의 결정 요인을 좀 더 들어가서 보자 이거죠. 자주 나와요. 특히 대체제, 보완제 수요에서. 5번 문제를 봅니다. 가로 안이 올바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이거는 정상적이죠. 그래서 정상제이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이것도 정상제예요. 소득이 감소할 때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정상제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이건 뭡니까? 소득이 늘었는데 안 사. 얼마나 열등하면 그렇겠어요? 대중교통. 이거는 열등제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열등제. 소득 변화에도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제는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중간제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는 탄력성 문제를 풀 텐데 탄력성 문제를 풀 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적은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게 될 거고 얘는 소득 탄력성이 0인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6번이에요. 문제 6번을 풀어보기로 하죠. 문제 6번을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 불변입니다.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오피스텔이네요. 이번엔 오피스텔의 수요가 어떻게 한다면 대체제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대체제라면 아파트 안 사고 오피스텔로 가겠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한다면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반면 A자의 가격이 상승하자 B자의 수요가 어떻게 되면 서로 보완제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그죠? 근데 B의 수요도 감소해야만 서로 보완제겠죠. 보완제는 수요의 방향이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증가 감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서로 대체제고 반대의 경우는 보완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7번 문제는 그림 문제예요. 다음 사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림만 봐라 이거죠. 지금 이 경우에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려보죠.
그럼 YJ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YJ 가격이 상승했는데 X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YJ 집어치우고 수요가 줄어서 X로 갈아탔어요. 갈아탈 수 있는 재와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건 어떨까요? 가령 이제 이거는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습니다. ZJ 가격이 하락하면 ZJ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ZJ만 놓고 볼 때. 근데 XJ 수요도 함께 증가했어요. 이거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제. 그러니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X와 Z는. 가령 가격이 하락한 거죠. 버터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버터의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빵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다른 건 다 될 수가 없고 4번 XJ는 ZJ의 보완제이고 YJ의 대체제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대체제 보완제가 자주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정리해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대체제의 수요는 줄어요. 그러면 그 준 수요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당제와 서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가령 대체제가 여러분 이제 하락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는 건데 빌라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파트예요.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빌라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에서 수요가 줄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 자, 이러한 대체 관계를 보는 것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그렇죠? 가령 XJ의 가격이 변했는데 가령 빌라의 가격이 변했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재화다. 그런데 빌라의 가격이 가령 상승했는데 플러스 여기 플러스 YJ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하면 플러스 0보다 크죠.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를 치워버리고 YJ로 갈아탔기 때문에 대체 관계, 대체제 바꿀 수 있는 재화다라는 거고요. 자,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빵 버터 나오죠.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가령 빵의 가격이 여기는 이제 하락하는 경우니까 가령 이거는 하지 말고 여기 이걸로 할게요. 휘발유가 보완제죠. 휘발유의 가격이 올라오면 휘발유의 수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수요도 함께 줍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를 보면 버터 가격이 하락하면 버터의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적인 빵의 수요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완 관계는 그래서 수요의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게 됩니다. 가령 엑셀을 버터라고 하면 버터의 가격이 하락했더니 마이너스. 버터의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YJ, 빵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더라.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죠. 0보다 적죠. 그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교차 탄력성에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8번은 수요 곡선의 이동이에요. 26회 기출문제죠. 8번 문제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당연히 수요 증가합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니은, 거래세를 인상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디귿, 대출금리 하락도 수요의 증가 요인이고 리을, 부동산 상승 기대,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죠. 미리 사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미음, 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음하고 니은 빼놓고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미음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기 때문에 격, 디귿, 리을만이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충 정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건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근데 수요의 변화는 이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어요. 가령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수요가 증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수요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9번부터 28번까지 역시 1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